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페르 SX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연말 학기말 시험도 있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는데 멀리서도 와주시고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페르 SX는 2008년에 LS 그룹에서 인수한 권선과 통신선을 제조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한국에서 한 번도 직접 채용을 진행한 적은 없었고요. 사업이 글로벌로 많이 성장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거든요.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올해 아마 취업하시는 분들이 1세대가 되시는 거니까 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하면 계속 진행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1시간 정도 먼저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Q&A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먼저 오늘 프레젠트를 해 주실 스페르 SX CEO인 김봉수 사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그 한국의 사실 LS 그룹 소속이지만 회사 자체는 LS 그룹은 주주일 뿐이고 경영 자체는 완전히 별도로 되고 있어서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뭐 대기업에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아서 사실 취업 설명회는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컨설턴트였는데 그때 대학교에 이제 그 가잖아요, 설명하러. 그때 한번 해보고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그때 와서 하는 걸 보긴 했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뭐 그런 격식 같은 걸 별로 안 갖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언제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래 채용할 생각이 한국 사람을 채용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퍼레이션이 없거든요. 아까 뒤에서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오퍼레이션이 전 세계에 있는데 한국만 없어요. 왜냐하면 LS 전선이 업무가 우리랑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통신선을 만들고 그 권선이라는 걸 만드는데 LS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한국에. 이제 일종의 신사협정인 거죠. 우리가 한국 시장은 이제 안 건드리는 거죠. 거기는 이제 LS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사업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미래에는 그룹의 전략으로 보면 뭐 어떨지 모르죠. 결국은 그 사업을 우리 쪽으로 합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는 LS 전선이 갖고 있던 말레이시아에 있던 공장을 저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한국에 아까 여기 친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던데 혹시 디딜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혀 뭐 그 한국에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왜 하게 됐냐면 그냥 우리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중국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엔지니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권선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전기차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것도 한 2년 사이에 프로젝트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 샘플을 만들어주고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R&D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중국하고 미국에서 엔지니어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독일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중국은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2년 동안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일본 회사 중에 우리 경쟁사인데 후루카와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우리랑 경쟁인데 사실은 경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걔네는 일본에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일본에 사업을 안 해요. 일본은 알다시피 일본에 공장이 없으면 일본에 사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회사랑 굉장히 친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독일에다가 조인트 벤처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랑 미국에서 딱 정확하게 한 달 전에 11월 20일 날 우리 본사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엔지니어를 좀 키워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그 후루카 회사가 우리보다 좀 앞서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제휴를 많이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엔지니어가 필요하니까 너네 엔지니어 한 명을 일본 사람 한 명을 좀 독일로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정말 먹고 죽을 사람도 없다. 지금 사람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입 엔지니어를 뽑아가지고 줄 테니 내가 경력 있는 엔지니어 한 명하고 우리 한 3명 줄 테니까 바꾸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명을 뽑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3명 어디서 뽑지? 그러다가
그 한국 가서 뽑아보자. 이게 딱 한 달 전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그 얘기 나오고 오늘까지 한 달 만에 모든 걸 다 해쳤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사람인인가에 올리고 이 업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많이 오셨네요. 진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안 해서 다행이고 하여튼 뭐 보니까 되게 용감하신 분들이 왔네 지금 보니까 그죠? 이게 보통 완전히 다른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일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용감한 사람들 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먼저 회사 경영진은 뭐 우리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보셨겠지만 한국 국적은 뭐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 데이비드 그레이는 저희 CFO고 여기 바버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파키스탄 미국 사람인데 북미 쪽에 사업을 맡고 있는 프레지던트고 애나라는 친구를 이제 HR 맡고 있는 친구고요. 제비어는 일본계 뭐 완전 일본계는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부모님 쪽 일본인데 하여튼 자동차 쪽 맡고 있는 친구고 프레드릭이라는 친구는 프랑스계 독일 사람인데 유럽 사업 맡고 있고요. 그 마이클 맥퀘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통 사업 맡고 있고 발레리라는 친구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우리 그 에나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권선에 들어가는 원료 그 사업하는 이제 프레지던트고 자신은 뭐 미국 친구인데 지금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고생하고 있고 제럴드라는 친구는 캐나다인데 말레이시아 보내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역시 또 고생하고 있는 뭐 그런 구조예요.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 여기 보면 SX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여기 SX라고 하는 브랜드가 우리 권선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이제 권선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이제 권선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 이제 그 카파 라더라는 게 필요한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카파 라더가 그거를 사서 이제 에나멜이라고 하는 거를 코팅을 해요. 이게 오븐이라고 하는 기계인데 여기서 이걸 코팅을 하면 이제 이런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터 같은 데 열어보면 이렇게 구리선이 막 감겨 있잖아요. 코팅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전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매그넷 와이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게 제일 큰 사업이고 글로벌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이제 이런 제품들을 모터나 이런 권선을 판매하는 유통 사업이 있어요. 그게 미국 북미에서 유통 사업을 하는 게 북미에서 저희가 1, 2등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 하나 사업이 있어요. 하이와이어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북미에서 하는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케이블이라고 해서 그 우리 광 케이블도 하고 카퍼 케이블도 하고 그거는 뭐 잘 아시잖아요. 랜선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매출액은 한 2조 정도, 2조 2천억 한국 돈으로 하면 뭐 1,100원 환율 정도 하면 그 정도 2 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스탁 마켓에서 라지 캡이라고 하는 게 보통 대기업 이렇게 표현하면 라지 캡인데 2 빌리언 넘어가는 회사 라지 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으로 미국 대기업으로 따지면 제일 이제 맨 마지막 대기업 딱 걸려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니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종업원은 한 3,200명 정도 돼요. 웹페이지는 3,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세르비아에 공장 하나 새로 오픈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한 3,200명. 지금도 누군가는 그만두고 누군가는 들어오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몰라요. 계속 바뀌고 있는. 주로 북미가 큰 사업체가 되게 많아서 북미가 대부분이고 유럽하고 아시아 이렇게 있고 매출액 비해서는 종업원 숫자가 좀 적어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주로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기계가 공장에 가면 기계가 쫙 있고 몇 명에서 한 3, 4명에서 기계 10대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기계로 계속 생산하는 게 때문에 주로 이제 캐피탈 인텐시브한 인더스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 그렇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질문 있어요? 아니고. 그리고 제품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커뮤니케이션 케이블은 북미에서 우리가 그 카파 베이스로 만드는 통신선은 1등이고 파이버 베이스로 만드는 통신선은 4등 정도 되는 회사예요. 저렇게 생긴 거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권선은 이게 이제 모터 분해한 건데 이런 게 이제 권선이거든요. 모터 분해한 건데 전 세계 저희가 1등이에요. 매출이나 캐파 사이즈로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일 큰 회사예요. 역사인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우리 회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2020년이면 90년 된 회사예요. 1930년에 포드의 한 개 디비전으로 만들어졌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모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기 위한 이제 권선을 만들려고 처음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게 나중에 분사를 시켜서 독립된 회사가 되고 그게 1930년에 시작했고 그게 SX라는 브랜드, 수피리어 SX는 두 개의 브랜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피리어랑 SX가 합쳐진 거예요. 그 권선은 SX고 통신선은 수피리어예요. 근데 수피리어는 저기 보면 1954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그러니까 권선을 만든 SX는 1930년에 만든 회사고 근데 1998년에 그 수피리어 텔레콤, 수피리어 브랜드가 SX를 그러니까 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지고 그 수피리어 SX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2008년에 LS 그룹에서 인수를 했어요. 2008년에 사서는 계속 미국 경영진이 계속 운영을 했고 근데 2008년에 잘 알다시피 리만 사태 와가지고 사자마자 LS 그룹은 고생 엄청 했죠. 그죠? 사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되고 시장이 고생 엄청 했고 2015년에 그 전까지는 계속 미국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완전히 뒀다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 좀 바꿔보자 이제 비즈니스 하는 방식을 그래서 이제 한국 경영진을 보내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우연한 기회가 닿아서 2015년 5월부터 CEO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4년 정도 했고 그 당시에 나중에 뭐 혹시 신문기사 한국 신문기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수피리어 에세트 때문에 LS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2014년 15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고 공장도 많이 샷다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운사이징도 하고 그다음에 전략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2016년, 17년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제 거꾸로 이제 수피리어 에세트 때문에 LS가 괜찮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더 이상 이제 수피리어 에세트 때문에 LS 그룹이 어려운 건 없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는 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다시 성장할 거냐 그런 이제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보시면 최근 액티비티를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그 말레이시아 LS 전선에 갖고 있던 말레이시아 공장을 저희가 인수를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후루카와랑 JV를 독일에 2017년에 만들었어요. 올해 11월 29일 날 세르비아에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from the scratch 그러니까 완전 새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세르비아에도 오픈을 했고 그러니까 수피리어 SX 그러니까 통신선이랑 그 에나멜 공장이랑 권선 공장이랑 그 디스트리뷰션을 모두 다 합쳐서 이런 글로벌 풋프린트를 갖고 있고 18개 공장이 있어요. 그럼 생각하실 때 무슨 공장을 18개씩이나 가지고 있냐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 공장이 많을까? 왜냐하면 이게 구리선이잖아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구리선 공을 여기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류비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나요. 이번 미국 내에서도 동부에서 만들어서 서부로 보내는 거는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그 트러킹의 코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을 너무 크지 않게 중간 정도 사이즈를 만든 다음에 고객 옆에다가 짓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르비아에다가 최근에 공장을 만든 거예요. 독일에도 공장이 있고 이태리에 공장이 있음에도 우리 고객들이 지금 세르비아로 막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세르비아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게 더 낫다 해서 이제 세르비아에 지은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로 공장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 군데. 그리고 회사가 과거에 90년 동안에 우리가 M&A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M&A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럽의 공장들은 M&A를 통해서 수피리어 SX 그룹이 된 거죠. 원래 미국 회사니까. 중국 공장은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 지은 공장이에요. 그리고 물류센터가 18군데 있고 권선 R&D 센터가 그 포트웨인 인디애나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통신선 R&D 센터가 그 본사가 있는 아틀란타에 있어요. LS 그룹하고 관계는 LS 그룹이 그 100%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S 그룹이 인수하기 전에 수피리어 SX는 원래 미국의 상장 회사였고 인수하면서 상장을 폐지시키고 100% 프라이빗으로 바꿨어요. LS R&D를 원래 초기에 인수할 때는 LS 전선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룹 정책으로 좀 변경이 있어서 지금 LS R&D라는 회사를 통해서 100% LS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브랜드 맵인데 수피리어 SX라고 하는 게 그 본사 브랜드의 컨셉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케이블은 수피리어가 SX를 인수했으니까 자기들이 합쳐가지고 수피리어 SX 브랜드를 쓰고 있고 권선은 여전히 SX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브라운엘 하이와이는 그 유통이고 이건 IBA라고 하는 게 아까 바니시 그 에나멜 만드는 공장이고 프랑스랑 중국이랑 미국의 공장인데 미국은 저희가 권선의 일부를 보기 때문에 별도로 안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 있는 JV. 그리고 그 색칠해 놓은 부분이 여러분이 우리 회사를 오면 근무할 이제 사업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권선하고 maybe 그 일본하고 조인트 벤처 만든 이 회사 이 두 군데가 근무할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무할 회사만 얘기 뭐 통신사는 별로 관심 없을 테니까 빼고 그러면 이제 권선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베어 카퍼 라드부터 이 에나멜 코팅을 시작해서 그 3개 정도로 제품이 나눠지는데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권선이 라운드 와이어, 그다음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리탱글 와이어, 그다음에 여러 개를 겹쳐서 이렇게 만드는 CTC라고 하는 게 있어요. 3개 정도로 만들어져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버티컬리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퍼 라드도 만들고 에나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세싱도 다 하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버티컬리 인테그레이트 있는 회사예요. 어디에 쓰이느냐면 주로 4개 영역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토모티브,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들, 요즘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트랙션 모터, 그 전기차를 움직이기 위한 엔진에 해당되는 걸 이제 트랙션 모터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거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 변압기, 트랜스포머 같은 데 들어가는 이런 트랜스포머는 집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지멘스 같은 데가 만드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라지 트랜스포머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까 CTC라고 말했던 이태리 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게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은 뭐 기차에 보시면 모터로 가잖아요. 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나 뭐 산업용 모터나 그런 데 들어가는 데 거고, 커머셜은 우리가 여기는 이제 서서히 이거 너무 커머디티여서 서서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뭐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 뭐 그런 것들 뭐 너무 싸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기는 안 하려고 여기서 여기를 없애고 오토모티브로 옮겨가는 게 이제 전략적인 방향이죠. 본사는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어요. 그 어제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는데 되게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보는데 아틀란타 어딘지 다 모르더라고요. 그 플로리다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플로리다 위에가 조지아고 거기가 아틀란타가 주도예요. 한국 인구가 되게 많아요. LA가 한국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넘게 공식적으로 산다고 그러고, 뉴욕, 뉴저지가 한 50만 명 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세 번째, 그러니까 시카고를 한 몇 년 전에 제꼈어요. 우리가 이제 한 15만? 공식적으로 15만 명 정도 살고, 한인타운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우리 곱창 전문집이 없었는데 곱창 전문집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북미 쪽의 건설 공장은 카파라도 공장 포함해서 4개가 있고요. 그 주로 인디애나 그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 쪽에, 그 미시간 인디애나 그쪽, 그 시카고 오른쪽 옆에 그쪽에 주로 이제 왜냐하면 그게 디트로이트 가까우니까 예전에 공장들이 자동차 공장이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 주로 거기에 있고, 그 테네시에도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 지나자마자 조금 올라가면 그 미국 국경에 가까운데 그 심코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캐나다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토레온이라는 데. 예. 이거 잘 보셔도 언젠가는 저 공장에 가서 근무하실 테니까, 다들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니까. 그다음에 유럽은 공장이 4개가 있어요. 독일에 2개 있고, 이태리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르비아에 하나가 있어요. 세르비아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도 약간 잘못된 한 여기쯤 있어요. 크로아티아 거기 사람들 크로아티아 맞나? 사람들 놀라요. 예. 옛날 유고슬라비아가 핵심 국가죠. 유고슬라비아가 6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르비아. 세르비아 제일 유명한 게 왜 그 내전 때 25년 전에 그 인종 청소 뭐 기억나서 보스니아 그거로 유명하잖아요. 세르비아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자존심이 너무 강한 나라여서 나토랑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그 얘가 보스니아 인종 청소하는 것 때문에 서구가, 왜냐면 정치적으로 그 보스니아를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뭘 했으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나토랑 전쟁을 해가지고 25년 전에 나토랑 전쟁에서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되게 강한 나라니까 폴란드 이런 나라랑 비교도 안 되는 나라였는데 지금 뭐 폴란드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한 5,000불 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얘들은 이제는 폴란드나 동유럽을 따라잡으려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좀 늦었죠. 다른 나라들이 이미 다 빨리 성장을 해버려서 되게 안타까운데 국민성이나 교육 수준 이런 거 보면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한 나라예요. 인구가 7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하여튼 저희는 이 공장 열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6개월 만에 지어냈어요. 3월 달에 기공식 하고 11월 달에 준공식 했잖아요.
한국보다도 더 빨리 공장을 지어내는 엄청난 사람들. 완전히 새 공장. 그리고 페낭이 아까 말씀 그 페낭 말레이시아 페낭 한국에서 옛날에 그 리조트 지역에서 가는 데인데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수조라고 하는데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수조는 샹하이에서 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우리가 수조 갈 때는 주로 상해공항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한국 사람. 여기 보시면 공장이 주로 있는 나라 우리가 36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몇 개 나라의 그 국적을 갖고 있냐. 36개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아까 3,200명이. 그러니까 주로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보시면 주로 공장이 있는데 프랑스나 UK, 캐나다, 중국, 그다음에 독일, 이태리, 말레이시아 주로 이제 공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덜스가 저기 보면 82명 있잖아요. 저 어덜스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차드도 있고. 하여튼 한국 사람은 현재 12명. 12명인데 LS에서 파견 나와 있는 이른바 엑스팩은 2명. 지금 현재 2명 맞죠? 현재 2명. 그러니까 LS에서 파견해서 이제 경영관리 컨셉에서 파견한 사람은 우리 김정 부장이랑 한 명대 딱 2명 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글로벌 회사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전략, 그러니까 권선의 전략은 아까 여쭤보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략은 2년 전에 세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자동차 쪽에 포커스한다. 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의 전기차에 대한 마켓 포커스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종류가 많아서 뭐 어떤 게 진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만 이건 되게 신기한 거죠. 2015년하고 파란 게 2015년이고 2016년에 1년 동안에 얼마나 폴캐스트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는 거죠.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전기차 시장에 온다는 것은 부인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본격적으로는 2020년에서 2021년부터 시작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이 요구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SOP라고 해서 생산 시작하는 날짜가 2021년에서 2020년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22년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테슬라 모델 S의 플랫폼인데 이 빨간색 보이잖아요. 저게 그 프론트 로딩 앞에 앞바퀴를 구동을 하는 건데 저게 모터예요. 저 모터로 차가 가는 거죠. 이제 이 가솔린 엔진이 없으니까 내연기관이 없으니까 요렇게 생긴 게 테슬라 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권선이고 테슬라의 모델 S,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X 이 세 개에 들어가는 모든 권선을 100% 우리가 공급하고 있어요. 100%. 우리가 마케팅으로는 돈은 안 되는데 마케팅으로는 열심히 써먹고 우리 테슬라에 100% 공급한다. 너무 이야기만 재미없으니까 요거 하나 재미로 요거 맞추면 우리가 인터뷰 때 베네핏을 주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모델 S예요. 맨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모델 X예요. 이게 SUV. 그 다음에 지금 좀 약간 저가로 4만 불, 5만 불대로 나온 게 모델 3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랑 디벨롭하고 있는 넥스트 모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모델 뭘까요? 그 알파벳이나 뭐 숫자든 여기서 게스트할 수 있잖아요. 모델 뭐? 아무도 몰라요? 관심 들었구나. 하나 힌트를 더 줄게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던 모델 3는 3가 아니라 원래 모델 E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모델 E. 모델 E였어요, 원래. 그랬는데 포드하고 뭐 악유가 생겼어요, 모델. 이거 하면 수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모델 S3로 바꿨대요. 그러면 힌트가 좀 보이잖아요, 이게. 그다음 넥스트 모델 뭘 것 같아요? 응? 모델 G, T, Y. 예. 섹시해, 섹시.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차를 만드는 때 컨셉을 섹시한 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SEXY. 그래서 넥스트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모델 Y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는 컴팩트 SUV인가 뭐 그런 컨셉으로 한다고 했어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우리 전체 권선 사업의 매출액에서 21%가 그 자동차 마켓인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025년에 40%까지 올리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게 우리 전략 방향이고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 회사랑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하여튼 서비스 측면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챌린지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뽑으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오토모티브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의 스트롱한 어떤 서포트가 없이는 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젝트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SX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현재도 제일 큰데 자동차에서는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쟁사들 때문에. 일본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만 딱 놓고 보면 일본 회사보다 우리가 크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앞으로 일본 회사를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오토모티브 매그네와이어 프로바이더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좀 좋은 비전으로 하면 어떤 인류에 봉사하는 거죠. 그죠? 기후 변화 그쪽을 줄 수 있는 전기차가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전은 개인 비전으로 보면 거기 한번 조인을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까 이건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왜 여기 왔냐? 미국 회사인데.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일본에서 얘기도 했지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걸 제가 옛날에 찾았어요. 어디서? 이건 뭐냐면 올해 이게 어디라? 하여튼 컨설팅 회사에서 BCG네. BCG가 올해 서베이를 했는데 이런 거를 물어본 게 30만 명? 36만 명한테 물어봤대, 전 세계에. 해외 나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요. yes, no를. 그래서 여기 보면 퍼센트제예요. 대답자의 90%가 해외 나가고 싶다고 한 나라 이런 거예요. 그 보면 뭐 이집트, 인디아 이런 사람들은 그 대답한 사람이 90%가 나 해외 나가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깜짝 놀랐어요. 80에서 90%의 대답자가 해외 나가서 일하고 싶대요. 그러면 뭐 SX가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한 나라들 좀 보세요. 보면 좀 그렇잖아요. 카메룬, 뭐 콜롬비아, 뭐 그래요. 선진국들은 다 저쪽에 있는데 50에서 60% 정도 유럽 국가들이나 다 저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이 정말 좀 어려운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차트인데 일본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에 주면 괜찮겠냐? 자기도 완전히 환영한대. 왜냐하면 한국 사람 능력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거가 제가 좋아하는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1800년부터 2018년까지 GDP per 1인당 GDP를 비교한 거예요. 누구랑? 영국이랑. 노란 게 영국이에요. 1800년에 영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보세요. 1800년부터 일본이 식민지하기 전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땅에서 그냥 깔려 있었어요. 근데 식민지 하면서 이게 좀 올라갔어요. 이건 전쟁 때문에 내려간 거고, 그죠? 그 다음부터 70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시면 우리 민족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서 이제 우리 매니지먼트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독일 애들 뭐 하면서 한국 엔지니어 좀 뽑아보려고 한다. 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뭐 헬조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 정신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지원을 해보겠다 생각 자체가 꼭 우리 회사 안 오더라도 한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 거예요, 여러분은. 용감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말로 이상하지만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유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36개의 내셔널리티 갖고 있는 사람들 일해야 되고 여러분을 이제 공장으로 보낼 텐데 그 공장에 가면 한국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독일 공장에 보냈으면 중국 공장에는 한국 사람 한 명 있네. 근데 독일 공장이나 말레이시아 공장이나 어디를 보내면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거기서 걔들이랑 하여튼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의 다른 컬처를 이해하는 수용성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딱 그거야. 앞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 마인드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여자인데 아들이 올해 처음 취직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내가 금방지게 막 뭐 얘기를 하더라고. 회사에 자기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정말 유스리스하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5년 동안은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회사가 나한테 계속 투자하는 거야. 근데 뭐 잘났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을 데려가면 최소한 2, 3년 동안은 회사가 계속 투자하는 거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제일 두려운 거는 그거예요. 한 1, 2년 정도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 한국 갈래. 이럴까봐. 그러니까 아까 한국 땅에 발을 안 들이 이 말 너무 듣기 좋았어요. 정말 한번 나가면 최소한 5년 정도는 뭐 이거 끝을 보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질 때만 지원하세요. 그런 생각이 정말 없으면 여러분 인생도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1, 2년 정도 해외하고 뭐 포기하고 들어가면 그거는 안 좋잖아요. 그죠? 5년 정도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거니까. 한국에서 정말 찾기 힘든 글로벌 인재가 된 거야. 5년 정도만 어떤 나라에 있었든지 견뎌냈으면. 그러면 한국 가서 회사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우리랑 계속 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외국 계서를 갈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게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5년 있다가 우리 회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회사를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열 몇 개로 옮겼어요. 옛날에 보면. 하여튼 그런데 5년도 못 견딜 거면 지원하지 마세요. 진짜로. 서로한테 안 좋고 우리도 안 좋고 우리도 화나고 여러분 인생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전은 내가 볼 때 여러분 도전 정신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겠죠. 그죠? 여러분의 커리어를 우리가 어떻게 디벨롭 할 거냐 이거예요. 처음에 1년에서 2년 정도를 트레이닝 시킬 건데 지금 계획은 아까 일본 그 후루카와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에 보내서 교육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1년에서 걔들은 2년을 얘기하는데 난 2년 좀 긴 것 같아서 1년 정도를 일본에 보내서 나고야 공장이 있거든요. 나고야 공장을 보내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도 좀 보내서 중국에 왜 보냐면 한국 사람 한 명 있다는 그 사람이 우리 LS 전선에서 R&D를 하셨던 분이에요. R&D 헤드를 하셨던 분이어서 일본 애들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국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중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든지 뭐 기획은 좀 디테일한 계획 우리가 좀 짤 텐데 생각을 해볼 거고 아까 말씀 우리가 기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엔티티라는 회사랑 그 맥이라는 오스트리아 회사랑 이태리 회사 제품을 우리가 주로 쓰는데 거기도 보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동안에는 하여튼 막 여기저기 보낼 거예요. 막 여기저기.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안 있을 거예요. 일본 왔다 갔다 할 텐데 하여튼 좋은 것만은 안 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진짜로 계속 바뀌는 환경에 계속 적응해야 되니까 굉장히 챌린지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2년 정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보내까 파란 데를 보낼 거예요. 아러선에 있는 독일 공장이나 그다음에 여기가 주로 왜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냐면 여기가 주로 자동차에 관련되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공장이나 지금 새로 만든 세르비아 공장이나 페낭이나 멕시코나 뭐 캐나다나 이런 공장에 보내서 이제 일을 시킬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 5년 정도 아까 내가 말했던 그 5년에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5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권선 엔지니어로서는 기본 기능 갖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활용도가 엄청 좋아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5년, 10년 정도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미국 공장을 포함할 거예요. 처음부터 미국 공장을 안 넣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겠어요? 영주권 없잖아요. 비자가 없어요. 비자가 해결이 안 돼요. 트럼프 전에는 여러분도 데려가서 내가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LS 소속으로 해서 데려갈 수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따라서 이제는 연봉이 10만 불 이하인 경우가 경력이 없는 경우는 비자를 받을 방법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혹시 영주권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미국으로 바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영주권이라 워킹 비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사실은 미국 공장이 사실 굉장히 필요해 지금. 왜냐하면 미국도 엔지니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근데 미국을 바로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작전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선택된 몇 명의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낼 생각이에요. 보낼 원학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이제 독일 공장을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공장. 미래 공장은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로케이션은 인디아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미 쪽을 이제 로케이션에 우리가 없는, 커버리지가 없는데, 그런 쪽을 이제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처음에는 여기서 테크니컬 서포트하는 영역이나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저 이제 여기 경력을 좀 쌓고 나면 R&D 센터도 갈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사에도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이제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영업이 테크니컬 이해도가 없으면 영업을 못 해요. 그거 없이 그냥 문과 가서 영업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그다음에 본사 조직 중에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시 같은 뭐 공장을 관리하거나
그런 또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본사 근무도 그 본사 근무가 한국이 아니라 그 아틀란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랑 계속 있으면 10년 이상 되면 이제는 뭐 공장장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영업적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사업적으로 풀리겠죠. 그래서 사업을 계속 사업부장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처음 5년 동안에 본인들의 경력과 실력을 어떻게 쌓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력 관리 플랜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주로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테크닉 서포트는 영업을 서포트한다든지 R&D를 서포트하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현장을 모르면 고객이랑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보면은 계속 서포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서포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주 메인 쪽으로 되는 엔지니어 그런 코스는 없나요? 그게 여기서부터 제가 만약에 이게 시니어 엔지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본인이 저게 되는 거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진짜 다 치고 나가는 거죠. 5년 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구리선에다가 그냥 이 에나멜 코팅한 게 처음 볼 때 저도 이 회사 처음 갔을 때 이게 무슨 물건 같지도 않은 거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테슬라의 케이스를 보세요. 우리 경쟁사가 미국을 우리가 세계 회사가 거의 과점하고 있어요. 인더스트리 컨설리데이션 완전히 끝나버려갖고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세 개가 큰 두 개 회사가 경쟁을 하는데 우리랑 그 경쟁사가 있어요. 근데 그 경쟁사가 얼마나 테슬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근데 못 들어가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미세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에나멜이나 구리를 어떻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별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배운다 그랬잖아요. 일본에 갖고 있는 기술 우리가 못 따라잡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이는 분명히 좋네요. 우리가 일본 회사랑 2, 3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고 우리랑 우리 경쟁사랑 2, 3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술적인 차이가 존재해. 물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게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호리젠탈 머신이라고 해서 수평으로 진행하는 무슨데 이게 맥이라는 오스트리아가 만드는 공장이 오스트리아 회사가 만드는 기계인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저 기계랑 이제 막 실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작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생산해서 보고 또 테스트하면 실패하면 다시 만들고 에러 없이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 전형적인 엔지니어가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거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으로서 사는 게 되게 외로울 거예요. 예, 외국에 사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제가 7년째 미국에 산 지 7년 됐는데 한국이 진짜 재밌잖아요. 그죠? 진짜 재밌는 한국 공산 오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외국에 사는 거는 진짜 외로워요. 외로운데 또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컬처에 사는 거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헤비하게 여러분들 투자를 할 거고 한국 밖에 사는 게 또 나름 또 재미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대학교 무슨 강연 가가지고 한번 써먹은 건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 경력자분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알죠? 스타크래프트 알잖아요. 그죠? 스타크래프트 알죠? 나도 옛날에 이거 미쳐가지고 막 20년 거의 다 됐는데 그때는 저도 여러분 정도 그러니까 한 뭐 사원 대리 막 이럴 텐데 집에 안 가고 회사에 앉아가지고 막 저거 게임하고 저도 나름 상당히 저거 유저라서 상당히 고수에 반열에 있었는데 이게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에 한 5분 정도 안에 빌드 오더 따라가고 빨리빨리 그 완성을 못하면 무조건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스타트 한 거예요. 딱 게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5년 동안에 스타크래프트 2, 3분 동안에 빌드 오더를 실패하면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인생에서 빌드 오더를 지금 딱 시작하는 거니까 그 빌드 오더를 잘 설계를 해서 한눈 팔지 말고 딱 그것만 해야 돼요. 그 리스크를 안 짜는 거예요. 어쨌든 리스크를 안아서 한번 해볼만 한 거니까 해보시죠. 우리 회사가 자동차에서 스폰서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거는 1965년에 쉐이비 코브라를 SX 와이어가 했던 그때 사진이래요. 그때는 뭐 저도 태어나지도 않았네,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뭐 공식적인 거는 다 끝났고 질문해 주시면. 네.
아까 말씀 우리 공장이 전 세계에 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권선 공장 중에서 자동차 쪽 권선을 주로 생산하는 곳 중에서 미국은 비자 문제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뭐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뭐 그거를 지금 국가는 정해져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년, 길면 2년 정도잖아요. 그때는 아마 그 사업 현황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공장을 여기 선택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이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권선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 우리 전략하고 그게 얼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략이 자동차 사업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엔지니어 여러분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 하는 데다 보내야 되죠. 미국도 자동차가 굉장히 큰데 비자 문제 때문에 바로 못 보낸다. 그거죠. 질문은 저 중에서 내가 저 페낭으로 갈 중에서. 거냐, 세르비아 그걸 말씀하시는 그걸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그거는 후보군이니까 그때 아마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았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가 사업이 1년 후에 더 많이 크면 대부분이 다 그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더 많이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데는 일단 사업이 제일 빨리 성장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EV카에서 제일 빨리 성장한다니까 아마 중국하고 그 유럽 쪽이 제일 큰 지금 니즈가 제일 강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페낭은 조금 그러니까 독일, 세르비아, 중국 어쩌면 일본은 뭐 이유는 있어요. 일본도 근무할 수 있어. 일본도 근무할 수 있는 게 바꾸는 거죠. 일본 사람 하나 줘, 나 하나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으로서 일본 후루카와 일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디맨드가 높은 데. 그러니까 유럽, 중국, 일본 이 세 개가 가장 디맨드가 높은 데고 그래. 막 끝났어. 지금 한 3,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소개 짧게 하면은 제가 재래공학 학사 마치고 고분자공학에서 석사를 마감기로 밟고 있고 전후성 파멸을 센서로 주제로 논문 투거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추가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직무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려면은 어떠한 추가적인 스펙을 쌓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금속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해요. 구리니까. 그죠? 그래서 머티리얼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화학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왜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우리가 뽑은 그 전공이 그래서 화학하고 거기를 되게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다른 전공자도 그쪽에 능력이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건 그러니까 화학을 알고 그다음에 머티리얼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는 이게 지금 곧 있는 공채 이외에는 다른 경로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세트를 해서 그냥 같이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한 명을 보내갖고 너 혼자 살아남아라 이거 좀 너무 잔인하잖아요. 최소한 2명은 해줘야지. 뭐 라면도 같이 끓여 먹지. 그래서 4명 정도 만들어서 2개의 팀으로 해갖고 한 명은 2사람은 2개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최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짝수로 2명이나 4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혼자서 만약에 따라오게 되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갈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은 이번에 여러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뽑았는데 우리가 너무 만족도 좋다. 그러면 이제 매년 하는 거고 해봤는데 이거 영 아니네? 그러면 이제 뭐 그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더 이상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 느낌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매년 하고 싶어요. 매년 좀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좀 늦었잖아요. 사실은 채용 공고 내고 하는 게 내년에는 좀 더 좀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해서 매년 뽑으면 여러분 이제 1기가 되고 이제 2기가 되고 해가지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좀 중점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주가 한국 회사인데 뭐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가 메인이 되게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해보면 정말 한국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일본 사람들 굉장히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일본 엔지니어하고 한국 엔지니어 비교를 하면 뭐 일본에서 조금 낫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 빼고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그런 부분에서 일 잘하는 사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뽑고 싶은 거죠. 저는 계속. 그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고 싶은 거죠. 한 회사거든요. 공장만 걸로 가는 거죠. 그 처음에 뽑을 때는 아까 LS 그룹의 신입사원 그거 맞춰서 할 거고요. 뽑을 거고 해외를 가게 되니까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뭐 보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르비아 가면 물가가 너무 싸다고 급여를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국 대기업의 연봉 수준으로 계속 생활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갔다, 그러니까 여기 LS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LS 초임이 대졸 초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건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연수가 끝나고 이제 현지의 고용으로 전환이 되지만 중국에 간다 그래서 그걸 중국 현지 분류에 맞추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독일에 가면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우연하게도 실제로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한 5년 미만의 경력하신 분들의 연봉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하지만 명확한 거는 저희는 무슨 주재원으로 가서 생활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연수받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고용 유지하고 현재 갈 때는 다 이제 글로벌 인플로이가 돼서 글로벌에 다 이제 인플로이먼트 고용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고용 계약 관점에서 막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미국 회사나 독일 회사 직원으로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보내기가 너무 복잡해 지금. 그래서 그냥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한국 회사에 입사를 시킨 다음에 일본으로 교육을 보내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LS R&D로 1년 소속을 하는 거고 교육이 끝나면 스피릿 에섹스 고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본으로 교육을 보내려고 하니까 한국 회사 소속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을 때 테크니컬 서포트와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그런 직무가 다를 것 같은데 1, 2년 사이에 받는 에듀케이션이나 트레이닝 내용은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그때부터 이제 어디로 쓸지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그거는 같이 일할 사람들이 결정하겠죠. 그럼 이제 뭐 여러분 내부에서 뭐 우리가 같이 일할 예를 들면 공장장이다. 그러면 독일의 아로선 공장장이 뭐 인터뷰 같은 걸 보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디벨롭이 됐느냐. 그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테크니컬, 테크놀로지 서포트라고 굳이 쓴 이유는 사실 엔지니어예요. 근데 그게 영업 활동에 관련돼 있으니까 엔지니어로 영업 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고객 만나서 가격 협상하고 계약서 만들고 하는 거는 영업사원들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 쪽은 다 자기가 주도하고 책임지고. 근데 전체 활동은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서포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예, 실제로는 엔지니어로서 영업사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기반은 이 사람은 엔지니어고 제품에 대한 거, 제조 기술에 대한 거, 기계에 대한 거를 계속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계속 양산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한테 물건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퍼레이터들이 있잖아요. 기계를 만지는 그 우리나라 블루칼라 오퍼레이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계속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퀄리티 문제가 없게 하고 그런 게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컨셉인 거고 테크니컬 서포터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도요타가 우리한테 3년 후에 생산할 이런 거를 만들어보자 스펙만 주는 거예요. 이런 성능이 나와야 돼. 그럼 우리가 계속 만들어보는 그런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 해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보내면 우리가 그걸 또 분석해서 걔랑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영업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카운터 파트는 우리 고객 기술자랑 같이 일하는 사람, 그걸 테크니컬 서포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고려를 하신 점은 전공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두 전공만 뽑겠다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전공이 우리가 필요한 전공인데, 뭐 저도 학부를 공부한 걸 무시하지는 않지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회사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공은 딱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부분 때문에 이제 전공을 딱 표기를 해놓으셔가지고 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대를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물성에 대한 이해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하는 거고 아마 우리가 인터뷰를 할 거 엔지니어 인터뷰를 할 예정이에요. 그때 기본적인 언더스탠딩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전공을 딱 그것만 뽑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레퍼런스를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전공이 우리한테 딱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입 경력 부분도 뭐 경력 사원을 10년, 20년 경력 사원을 뽑겠다고 하진 않지만 당연히 경력도 뽑아야죠. 그래서 신입 경력 같이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입에 포커스를 한 이유는 지금 타이밍상 신입 사원을 뽑는 때이기 때문에 신입에 포커스를 한 거예요. 그 뭐 신입 경력 그거는 차이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전공이 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거죠. 실제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쨌든 4년 혹은 석사를 포함해 6년 동안 배운 것도 무시는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 되는 거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전공이 뭐 전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기계라고 해서 그냥 다 무조건 빼, 그거는 아니니까요. 전반적인 고려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지원하시면 저희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경력,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보면 바로 지금 여러 가지 일정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1월 말, 12월 말까지 서류 모집을 끝나고 나면 10일쯤 있으면 한 1월 10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1차 인터뷰를 할 거고요. 늦어도 2월 초까지 프로세스를 전체 진행해서 최종 합격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외 나가서 근무하는 거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다 보면 빠르면 3월, 늦으면 3월 말, 아주 늦으면 4월 1일 정도에 나가서 근무를 시작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해외로 바로 나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력이 많고 가족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되게 지원하시기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경력이 좀 많고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뭐 경력이 있는 분들도 뭐 하긴 하겠지만 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경력이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면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건 없잖아 있는데, 어쩌면 거꾸로일 수도 있지 않나?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도 해야 되는데 오지에 보내가지고 결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농담을 한 게, 아까 한국에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보내준다. 뭐 그런 건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잖아. 여자친구랑 생일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가장 적합할 것 같아. 남자친구랑 헤어지신 분들. 당분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적합한 상황이. 그렇다고 자기소개서에 그거 중점적으로 쓰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면접은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에 사장님 인포멀한 면접 이렇게 3차를 할 거고요. 1차 면접, 2차 면접은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들, 뭐 독일인이나 미국인들하고 인터뷰를 할 거고요. 아마 저희 생각하는 건 지금 스카이프나 어차피 화상으로 아마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다 해서. 1차 면접도 그렇고. 1차 면접은 아마 저나 한국 분들 또는 뭐 미국인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들어오면 한국말로도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면접은 영어로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네. 1차, 2차, 이제 어차피 경력이 많지 않은 신입 면접이기 때문에 뭐 1차, 2차, 3차가 아주 뭐 특별한 뭐 면접의 차이는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2차 심층 면접에는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무하는 것도 뭐 많이 얘기를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Q&A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명한 거는 그런 컨셉으로는 1차 할 때는 좀 한국 사람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가 그 서류를 영어로 안 받았냐면, 영어로 쓴 거를 읽는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걸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명의 한국 사람 중에서 선발돼서 여러분이 서류를 보면서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은 이게 무슨 뭐 우리가 IT나 뭐 구글 이런 것도 아니어서 뭐 천재를 뽑고 싶은 생각도 아니고, 정말로 그 쉽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뽑고 싶고, 끈기 있는 사람 뽑고 싶고, 근성 있는 사람을, 정말 근성 있는 사람 뽑고 싶은 거고, 그거를 1차적으로 보려고 할 거고, 2차는 아마 그 미국인이나 독일이나 엔지니어가 할 거고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이해도를 좀 물어보겠죠. 뭐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공대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물어볼 텐데, 영어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영어 잘 뽑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내가 미국 엔지니어한테 가이드를 확실히 줄 거예요. 영어로 보라고 안 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는 거지. 영어는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 여기 무슨 우리가 영어 가르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말을 못한다. 이거는 곤란하죠. 근데 영어가 문법이 깨졌다, 뭐 발음 형태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완벽한 영어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안 오고 미국에서 뽑아야지 왜 여기 왔겠어요? 그거는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요. 영어에 대해서. 1, 2년 교육 기간에도 가족이 같이 갈 수도 있나요? 가족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거 당연하죠.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비용은 그 부분을 커버를 못 하겠죠. 그죠? 일단 숙소를 대주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추가적인 우리가 뭐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페어하자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이 뭐 비용을 커버하겠다. 그럼 우리가 뭐 굳이 뭐 말릴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휴가가 있으면은 제가 뭐 한국을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누구든지 자기 개인 휴가를 가지고 뭘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가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해달라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개인이 하겠다는 걸 우리가 말릴 이유는 없고 왜냐하면 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면 오래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있지. 근데 교육기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오래 있지를 않기 때문에 뭐 일본에 한 3개월 있다 제가 중국에 3개월 있다 뭐 이렇게 막 돌릴 생각인데 그때 가족이 같이 가면 가족이 계속 같이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그럴 때는 좀 힘든데 교육 끝나고 안착을 해서 독일 공장이다 그러면 그게 몇 년 있을 거니까 근데 당연히 가족 같이 가야죠. 무조건. 안 간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 1, 2년 차에는 파견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출장으로 되는 거예요. 노노노 그게 근무하는 거예요. 파견? 그냥 그게 소속인 거예요. 그 공장. 수필 SX의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S 전선에 입사를 해서 구미 공장에 근무하는 거하고 똑같은 컨셉이에요. 근데 구미가 아니라 다른 나라일 뿐인 거죠, 그냥. 저도 지금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휴가 크리스마스 휴가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때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시기는 만약에 4월이 딱 정확하게 못 들어가면 그런 시기 조정을 좀 가능해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탐나면 뭐 그건 언제든지 다. 그러니까 제가 말 이게 무슨 우리가 한국의 뭐 대기업 공채 프로세스를 딱 픽스하게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면 경력직도 뽑는데 그 무슨 이거랑 상관없이 그러면 이 프로세스 상관없이 내가 본인이 마음에 들면 이거 별도로 다시 따로 내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주권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미국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모든 게 틀에 박혀 있는 대기업에서 채용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완전 오픈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의미가 뭐예요? 그냥 마음에 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거면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픈이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거 다 얘기해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면 이 프로세스 별도로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경력선을 뽑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응? 네, 저 제한 안 뒀고요. 본인이 편한 대로 쓰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석사 중이고 원래 졸업 예정은 다음 학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다면 교수님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누나 졸업 이후 실전 때만 학교에 가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두세 번 학교에 이 회사에 입사 이후에 가는 거를 회사에서 배려해 주는 게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하고 한국인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밤에 왔다가 그 다음날 와도 되죠. 당일 출장도 가능하지 않나? 아침에 왔다가? 저는 그렇게도 다니는데. 저는 옛날에 한 번 출장을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파리에서 하루 자고 중국에서 하루 자고 미국으로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하루씩만 자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미팅하고 비행기 타고 1시간 미팅하고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생각의 자체를 좀 달리 가져야 돼요. 우리랑 일하는 회사는 한국 회사가 아니고 계속 말하지만 한국 회사가 아니고 한국은 주주일 뿐이에요. 주주. 돈을 투자한 주주일 뿐이에요. 저하고의 LS 그룹하고 관계는 저도 LS 소속이 아니에요. 저도 미국 수필 SX가 뽑은 현지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LS 그룹하고 저 관계는 제가 주주로서의 보고를 하고 승인을 그러니까 보더에 미팅을 해서 통해서 그런 걸 할 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지만 우리의 자유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한국 회사처럼 뭐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장이 지금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하나의 룰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채용도 다르고 이태리 직원 뽑을 때랑 프랑스 직원 뽑을 때랑
프랑스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완전히 한국 한 개의 나라를 따라야 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36개 어쩌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국가에 36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채용이 사실은 되게 스페셜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오신 이유는 한국 사람들을 실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뽑겠다고 해서 온 거지.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도 임원들 아니면 CEO가 직접 인발부 안 하죠. 이탈리아에서 부장급까지 소위 얘기하는 뽑을 때 그냥 이탈리아에서 알아서 합니다. 거기서 다 사업부장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신입사원을 뽑는데 지금 이제 오신 거죠. 이 200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사, 세일즈 다 있으니까 공장이 보통 1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즈로 딱 생각하면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공장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명이면 큰 공장이고요. 100명. 200명짜리 공장, 200명이면 공장이 미국에 있긴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공장. 이게 제약이 가장 큰 게 비자고 언어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해결하는 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언어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언어를 해결하는 비자 문제는 회사가 해결하죠. 기본적으로 영어가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다 진행되니까 아니요, 일본어를 하면 우리가 너무 좋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맨데토리 아니에요. 영어, 그 기본 언어는 영어예요. 제가 이태리 말을 원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영어를 한다고 그냥 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정도면 되는데 퍼펙트한 잉글리시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는 저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엔지니어들의 대화라고 하는 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예, 다 숫자 뭐 아니면 몇 개 단어로만 다 얘기하던데 어쨌든 비즈니스 랭귀지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는 다른 언어를 하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또 설비나 테크니컬한 게 영어가 많아서 뭐 회사의 기본 어렵지 언어는 영어예요. 기본적으로 다. 영어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한국식의 토익이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토익 점수 이런 거 관심은 전혀 없어요. 전혀. 의사소통하는 믿지도 않고. 미국 빼고는 예를 영어도 그래요. 그냥 뭐 커피 한 잔을 뭐 컵 오브 커피라고 안 해요. 그냥 원 커피 이러지. 효율적인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야 이제 뭐 자기가 몸에 뱄으니까 센텐스는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정도는 영어는 하긴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말이 안 통해서는 네. 같이 일할 수가 없죠. 혼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 사실은 뭐 많은 거를 의사소통하고 자기가 꾸려나가고 하기 때문에 영어는 하셔야 돼요. 이번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일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요. 만약에 일기를 뭐 일기가 좋았다는 가정하에 음. 일기를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은 뭐 내년에도 1년에 그렇죠. 지금 생각은 계속 매년. 제가 연말에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올해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한 게 좀 늦었대요. 그리고 시점도 뭐 시험 기간이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쯤부터 공채 준비를 잘해서 공지하고 해야 되겠죠. 10월 예. 시작해서 설명회 다니고 11월에 전형하고 12월에 발표하고 합격자 그렇게 다닐 거예요. 내년에 한다 그러면 아마 10월 달에 하지 않을까요? 네. 내년에는 제가 올 수는 않을 거예요. 그때는 저 비디오 찍고 있는 이유가 그때 쓰려고 찍는 거예요. 비디오 보세요. 이걸로 하려고.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있는 게 1년에 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장을 다니는데 그러면 그 말은 제가 공장도 가고 계속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면 꼭 챙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챙겨야지. 그러니까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공장에 근무한다고 독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객도 만나야 되고 계속 여러분도 계속 출장 다니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직원들은 한 군데 붙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다니고 어딘가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래서 서로 어디냐고 안 물어봐요. 그 메일 보내면 가끔씩 너는 잠은 자냐? 뭐 그러면 계속 답이 오니까 넌 어디 있는 거니? 뭐 그렇게 하고 거의 메일로 계속 일을 하고 아니면 전화 컨퍼런스 콜 같은 걸 하고
만나서 뭐 하고 한국식으로 우리는 꼭 만나서 해야 돼.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이메일로 일을 다 하는 거. 거의 이메일로. 그 이메일 때문에 전부 미치려고 그러죠, 다들. 저는 예외. 저한테는 메일 잘 안 보내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 부장 같은 경우는 메일에 파묻혀서 할걸요? 그 매출액 관련해서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3,200명 규모의 2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그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가? 되게 센시티브한 질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공이고 이제 소재가 또 이런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빠졌을 때 실제 영업이익은 게다가 가공까지 우리 영업 이게 프라이빗 회사의 그런 정보를 쉽게 공개할 수는 없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계속 차별을 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이 우리 말고는 갈 데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계속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고 그러면 일본 기술을 유럽 회사가 사고 싶으면 우리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누구도 유럽에 공장이 없으니까. 지금의 오버캐퍼시티 상황에서 일본 회사가 유럽에 공장을 열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공장이 오면 몇 년 동안 적자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포지션이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기술적인 서포트를 엔지니어 서포트 계속 요구하고 설비를 지금 투자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2020년에 하려면 새로 공장을 짓는데 2년 걸리잖아요. 새로 기계를 까는데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얘기하기를 도요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2021년에 양산되는 차에 들어가는 제품을 지금 만들자. 그럼 3년 전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1년 전에 양산 샘플을 줘야 돼요. 그 말은 양산 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1년 동안에 사업도 없는데 기계는 설치를 해놔야 되는 게.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2, 3년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계속 뽑아대고 공장도 새 공장도 짓고 기계도 계속 깔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술적 엔지니어들 의견을 한번 말씀. 그렇죠. 맞는 말씀이고 제가 그 CEO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들 좀 그만 좀 서로 내부 경쟁 좀 그만하고 같이 일 좀 해라 같이. 그래서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로 어떻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만들어줄 거냐. 그래서 오토모티브는 아주 별도 유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글로벌로 원팀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오퍼레이션은 다른데 이쪽 팀은 전 세계에 협력을 안 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팀들이 계속 해외를 출장을 다니는 이유가 독일에만 앉아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독일애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중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독일애가 중국에 가서 얘랑 같이 일을 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지금 일은 완전히 다 글로벌로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계속 그걸 지금 인커리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동차 뭐 전장 부품이든 뭐 트랙션 모터든 그런 쪽에 대해서 첫 스타팅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요. 그건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에 모터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요? 다 모터잖아요. 의자 뒤로 가려면 모터 필요하죠. 와이퍼 움직이려면 모터 필요하죠. 모터가 한두 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모터들은 이미 다 우리 프로젝트 하고 있고 단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의 모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제 차 자체를 움직이는 트랙션 모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오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 우리가 처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는 원래 하고 있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 집중을 하는데 이 2, 3년이 너무 중요한 시기다 이 말이에요. 양산 시점이 한 2, 3년 뒤로 아니죠. 지금 테슬라 거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연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죠. 이걸 대비하는 거죠. 이걸 대비하는 거. 이거 나 하고 있어요. 볼륨의 차이인 거지. 테슬라도 하고 있고 뭐 3년 내에 이제 이렇게 커질 거라는 이걸 대응하는 거죠. 또 다른 게 하나 뭐 이건 좀 디테일하겠는데 해도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적인 부분인데 원래 자동차 회사는 전기 장치는 자기 게 아니에요. 원래 인터널 컨버전이니까 그 기계 장치가 자기 거잖아요. 그죠? 그 트랙션 뭐라고 하죠?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거가 엔진하고 기어랑 트랜스미션 이게 자기의 메인 코어 컴피티시거든요.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오니까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터는 다 외부에서 사왔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거를 남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엔진을 다른 데서 사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OEM들이 자기가 자기 자체의 트랙션 모터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엄청 부담이 된 거예요. 물론 아웃소싱도 하겠지만 100% 아웃소싱하는 건 불안한 거죠. 이제 기술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이 급격히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이 타이밍에 우리가
OEM에 잃어버리면 우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전략적으로도 시장의 다이나믹이 변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의 다이나믹. 왜냐하면 EV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아마 공지에 보면 그 담당자 이메일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원서 보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뭐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내시면서 그 궁금하신 게 있으면 거기다가 쓰셔도 되고요. 전체 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까지 지원서 마감하고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1월 10일경부터 10일 동안 1월 말까지 이제 채용 전형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근무는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3월 말정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해외 근무 때문에 그냥 날짜를 지금 딱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비자 문제도 있고 일본 회사랑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은 되게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들하고는 같이 개인적인 일정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협의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이거다 이런 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굉장히 플렉시블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면접성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런 건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종이를 안 믿어요. 경력이 지원해도 신입 처우랑 똑같이 그 그건 얘기해 봅시다. 예. 얘기했잖아요. 얘기해 보자고. 경력을 인정해주고 경력 인정 안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해야지. 방금 얘기한 다 신입에 맞춰서 설명을 한 거고 경력은 다른 얘기죠. 채용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라도 뭐 한 30분 정도 사장님 좀 시간 되시는데 더 뭐 잠깐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잠깐 남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예. 예. 공식적으로 여기를 끝내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